남편 장례식 이후 아들 내외의 구박. 장례를 치르고 집에 돌아온 건 저녁 8시가 넘어서였지요. 현관 앞에 서서 열쇠를 꺼내는데 손이 생각보다 느렸습니다. 문을 열기가 싫었던 건지 아니면 그냥 몸이 따라주지 않았던 건지 그것도 잘 모르겠더군요. 사흘 만에 처음으로 집에 들어오는 것이었습니다. 남편이 없는 집에 처음으로. 현관문을 여는데 아무 소리도 나지 않더군요. 40년 동안 이 집에 들어올 때마다 들리던 것들이 있었습니다. 거실에서 틀어놓은 TV 소리, 주방에서 무언가를 볶거나 데우는 소리, 남편이 신문을 넘기는 소리. 아주 작은 것들이었지요. 그냥 집안에 사람이 있다는 소리. 그게 다 없었습니다. 현관을 들어서는 순간 고요가 먼저 들어왔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화면을 톡톡 2번 눌러주세요. 아들 내외는 피곤하다며 먼저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남편과 제가 40년을 함께 쓰던 그 안방으로요. 누가 허락을 받은 것도 아니었고 제가 뭐라고 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그렇게 됐지요. 저는 거실에 혼자 남겨졌습니다. 불을 끄지 않은 채로 한참을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남편 자리가 아직 거기 있었거든요. 팔걸이가 반들반들하게 달아버린 소파 오른쪽 구석. 남편은 거기 앉아서 뉴스를 보고 거기 앉아서 가끔 졸고 제가 차 한 잔 내밀면 거기서 받아 마시곤 했지요. 쿠션도 그 사람 몸 모양으로 조금 꺼져 있었습니다. 텔레비전을 켜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가 그냥 두었습니다. 소리가 나는 게 더 싫을 것 같았어요. 자정이 넘어 안방 쪽으로 발걸음이 향했습니다. 문 앞에서 노크를 하려다 손을 내렸지요. 그 순간 안방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서랍 여닫히는 소리. 밤 12시가 넘은 시각에 그 소리의 의미를 알게 된 건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한참 서 있었습니다. 뭔가 물어보고 싶었는데 어떻게 말을 꺼내야 할지 몰랐지요. 결국 그냥 작은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이불을 끌어당겨 눕고는 눈을 감았지만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천장이 낯설었어요. 40년 동안 다른 천장을 보고 잠들었더니 이 천장이 남의 집 같았습니다. 사실은 제 집인데 이튿날 아침이었습니다. 며느리가 아무렇지 않은 얼굴로 주방에서 밥을 차리고 있었지요. 저는 식탁에 앉아 물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통장 따로 모아두신 거 있으세요? 밥상이 채 차려지기도 전이었습니다. 며느리는 냄비 뚜껑을 열면서 물었고 저는 찻잔을 내려놓으며 그 얼굴을 잠시 바라보았습니다. 대답 대신 창밖을 봤지요. 날이 맑았습니다. 남편이 좋아하던 그런 날씨였어요. 그제야 알았습니다. 한밤중에 서랍을 뒤지던 소리가 무엇이었는지를. 며칠 뒤 아침이었습니다. 며느리가 갈색 박스를 들고 들어왔지요. 이삿짐 쌀 때 쓰는 그 두꺼운 박스들. 하나가 아니었습니다. 3개, 4개. 대체 무슨 일이 시작되려는 걸까요? 그 단어가 오래 귀에 맴돌았습니다. 어머니, 집을 좀 효율적으로 써야 할 것 같아서요. 효율적으로? 그 단어가 참 오래 귀에 맴돌더군요. 이 집에서 40년을 살았는데 효율이라는 말은 한 번도 써본 적이 없었습니다. 아이 키울 때도, 시어머니 모실 때도, 남편 병원 다닐 때도 그냥 살았지요. 그런데 이제 효율을 따져야 할 집이 되었나 봅니다. 안방은 아들 내외 방이 되었습니다. 민준이 부부가 쓰겠다고요. 제가 쓸 방은 제일 안쪽, 창문이 반쪽짜리인 작은 방이었지요. 예전에 손자 녀석이 방학마다 오면 재워주던 곳. 어른 한 명이 누우면 꽉 차는 그 방. 남편 옷들이 박스에 담겼습니다. 한 벌 한 벌 손으로 접어넣는 게 아니라 그냥 싹 쓸어 넣었지요. 남편이 즐겨 입던 감색 점퍼도
성탄절에 아들이 사준 체크, 남방도 오래 입어서 팔꿈치가 얇아진 회색 스웨터도, 아들이 박스를 들고 베란다 창고 쪽으로 나가는 걸 보면서 저는 주방에 가서 물을 한 잔 마셨습니다. 다른 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뭐라고 해야 할지를 몰랐습니다. 베란다에 제 화분들이 내놓아졌더군요. 20년 넘게 키운 것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볕이 드는 창가 자리는 다른 것이 차지했어요. 무엇이었을까요? 내 자리가 사라졌습니다. 화분도 수저 자리도 부엌도. 볕이 드는 창가 자리는 며느리가 가져온 공기청정기가 차지했더군요. 금전수, 고무나무, 아이비, 선인장. 물을 줄 때마다 잎을 닦아주고 겨울에는 찬바람 맞을까봐 이불을 살짝 덮어두던 것들이었지요. 그게 베란다로 나가고 그 자리에 기계가 들어왔습니다. 저녁 식사를 하는데 수저 놓는 자리가 달라져 있었습니다. 제 자리는 상끝, 냉장고 바로 옆이었지요. 냉장고 문을 열면 제 의자가 밀리는 자리. 밥을 먹다가 누군가 냉장고를 열 때마다 슬쩍 비켜주어야 했습니다. 며느리는 모르는 것 같았습니다. 아니, 알았을 수도 있지요. 그걸 지금도 모르겠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하려고 일어섰더니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희 방식이 있어서요. 그냥 들어가 계세요. 내 집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지 말라는 말을 들은 것이지요. 아무 말도 못하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고 앉으니 방이 좁게 느껴졌습니다. 방에서 오래된 핸드백을 정리하다가 명함 한 장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법무법인 오앤드김. 남편이 2년 전에 조용히 쥐어줬던 것. 그때는 웃으며 받아뒀는데 지금은 한참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이 명함이 무슨 의미일까요? 조심스럽다고 먼저 말하는 사람치고 진짜 조심스러운 사람은 없더군요. 그날따라 밥상이 유난히 조용했습니다. 숟가락 소리만 났지요. 딸그락 딸그락. 텔레비전도 꺼져 있었고 아무도 말이 없었습니다. 며느리가 밥을 반쯤 먹다가 숟가락을 내려놓으며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니, 드리기 좀 조심스러운 말씀인데요. 저희도 요즘 빠듯하거든요. 그래서 어머니 식비를 따로 여쭤봐야 할 것 같아서요. 아들은 고개를 숙이고 밥만 먹었습니다. 말리지 않았지요. 한마디도. 저는 아들 얼굴을 봤습니다. 그 아이가 고등학교 때 수학여행비가 없어서 제가 남몰래 개를 탄 적이 있었지요. 남편한테도 말 못하고 그 돈으로 아이 가방도 새로 사주고 용돈도 조금 더 쥐어줬습니다. 수학여행 가서 친구들한테 쪽팔리지 말라고. 그 생각이 왜 거기서 났는지 모르겠습니다. 알겠다고 했습니다. 그게 전부였지요. 밥을 다 먹었는지 아닌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숟가락을 내려놓았지요. 그날 저녁 무렵 저는 혼자 슬리퍼를 신고 나갔습니다. 어디를 간다고 말하지 않았어요. 아무도 어디 가냐고 묻지 않았고요. 이른을 바라보는 나이에 가로등 아래 혼자 앉아서 골목 끝 편의점 형광등 불빛이 환했습니다. 들어가서 한참을 서 있었지요. 난생 처음 삼각김밥을 샀습니다. 참지 마요. 냉장 칸 앞에서 한참 들여다보다가 집었지요. 계산대 아주머니가 봉투 드릴까요? 했을 때 괜찮다고 했습니다. 그냥 손에 들고 나왔어요. 편의점 앞 낡은 벤치에 앉았습니다. 가로등 아래였지요. 비닐을 뜯어서 한 입 먹었습니다. 차가웠습니다. 밥이 차가웠어요. 이상하게 눈물은 나지 않더군요. 그냥 어이가 없었습니다.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나 싶어서요. 이른을 바라보는 나이에 남편 장례 치르고 한 달도 안 돼서 편의점 삼각김밥을 혼자 뜯어먹고 있다는 게. 다 먹고 일어나서 집으로 걸어왔습니다. 핸드백을 고쳐 쥐다가 그게 손에 잡혔습니다.
명함이었지요. 법무법인 오앤드박. 가로등 불빛 아래서 번호를 들여다봤습니다. 전화기를 꺼내 들었다가 다시 넣었습니다. 아직은 아니었지요. 사흘째 무릎이 부어 있었습니다. 계단을 오를 때마다 숨이 잠깐씩 멎는 것 같았어요. 아침에 아들한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민준아, 시간 날 때 병원에 같이 가줄 수 있겠니? 아들의 대답이 무엇이었을까요? 버스 타세요. 그 5글자가 저를 바꿔놓았습니다. 아들은 휴대폰 화면을 보다가 고개도 들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며느리한테 물어봐요. 그게 끝이었습니다. 아들은 다시 휴대폰을 받고 저는 그 옆에 앉아서 국을 한 숟가락 떴습니다. 며느리한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며느리는 그때 설거지를 하고 있었어요. 어머니, 버스 타시면 되잖아요. 2번 타면 바로 가요. 그게 끝이었습니다. 돌아보지도 않았어요. 수도꼭지 물소리가 났습니다. 무릎이 부어서 계단도 힘들다고 했는데 버스를 타면 된다고 방에 들어와 혼자 파스를 꺼냈습니다. 무릎 뒤쪽에 붙이려는데 손이 잘 닿지 않더군요. 한참을 더듬다가 겨우 붙였습니다. 그냥 누워 있었습니다. 천장을 보면서 오후에 방문을 열었다가 발을 멈췄습니다. 며느리가 안방에서 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지요. 목소리가 문 사이로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그 내용이 이제껏 들은 것 중에 가장 뼈아픈 말이었습니다. 저는 소리 없이 방문을 다시 닫았습니다. 언니, 진짜 모시기 힘들어. 매일 뭔가 해달라고 하시고. 잠시 침묵이 있었습니다. 그러게, 언제까지 이러실지. 저는 소리 없이 방문을 다시 닫았습니다. 화장실은 잊어버렸습니다. 창밖을 한참 보았지요. 병원 한번 데려다 달라고 한 게 매일 해달라고 하는 것이구나. 그게 모시기 힘든 거구나. 이 집에서 제가 짐이 된 거구나. 그 생각이 처음으로 이렇게 또렷하게 들었습니다. 저녁을 먹었습니다. 아무 말 없이. 아들도 며느리도 말이 없었고 저도 말이 없었습니다. 숟가락 소리만 났지요.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아 옷장을 정리하다가 제일 안쪽 낡은 겨울 코트 뒤에 봉투 하나가 있었습니다. 두꺼운 봉투였어요. 손에 들고 보니 남편 필체였습니다. 오른쪽으로 살짝 기우는 그 글씨. 겉면에 딱 6글자. 순이야, 이걸 지금 열어. 남편이 대체 무엇을 남겨두었을까요? 손이 조금 떨렸습니다. 봉투를 한참 들고만 있었습니다. 남편 글씨는 나이가 들수록 오른쪽으로 기울었지요. 글씨를 쓸 때 몸도 같이 기울어진다고 제가 놀리곤 했지요. 봉투 겉면도 그랬습니다. 손이 조금 떨렸습니다. 왜 떨렸는지는 모르겠어요. 무섭다기보다는 그 사람이 살아있을 때 쓴 글씨를 지금 보고 있다는 게 그게 이상하게 마음을 눌렀습니다. 봉투를 뜯었습니다. 편지지가 한 장이었습니다. 나머지는 전부 서류였지요. 남편 글씨였습니다. 순이야, 이걸 읽고 있다면 내가 걱정했던 일이 생긴 거겠지. 미안하다. 먼저 가서. 당신이 평생 나한테 기댈 줄만 알았는데 살다 보니까 사실은 내가 당신한테 기댔던 것 같아. 당신이 없었으면 나는 아무것도 못했을 거야. 밥도 아이도 집도 다 당신이 한 거잖아. 서류는 김 변호사가 다 설명해 줄 거야. 연락처는 명함에 있어. 기억하지? 편지지를 덮고 서류를 펼쳤습니다. 보험 증권이었습니다. 수익자란에 이름이 적혀 있었지요. 그리고 그 아래 또 서류가 있었습니다. 신탁계약서. 날짜를 보니 20년이 넘었습니다. 저도 몰랐습니다. 아들도 며느리도 그 사람이 알고 있었던 겁니다. 언젠가 제가 혼자 남겨질 날을. 그래서 20년 동안 조금씩
아무 말 없이 준비해 두었던 것이지요. 오래 울었습니다. 소리는 내지 않았습니다. 작은 방 문을 잠그고 베개에 얼굴을 묻고 오래오래 울었습니다. 슬퍼서가 아니라 그냥 그 사람이 너무 보고 싶었습니다. 20년 동안 이 짐을 혼자 들고 있었을 그 사람이 다 울고 나서 서류를 다시 폈습니다. 명함을 찾았지요. 핸드백 안쪽 지퍼주머니. 법무법인 오앤드 김 변호사. 이번엔 전화기를 끝까지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장롱 안쪽에 걸어둔 베이지색 코트를 꺼냈지요. 남편 장례식 이후 처음 꺼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래된 연분홍 립스틱을 발랐습니다. 며느리가 어디 가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딱 6글자만 했습니다. 어머니, 어디 가세요? 잠깐 나갔다 올게. 그게 전부였습니다. 더 설명하지 않았어요. 며느리도 더 묻지 않았습니다. 관심이 없었겠지요. 버스 정류장까지 걸어가는데 무릎이 아팠습니다. 그래도 걸었지요. 버스가 왔습니다. 2번이었어요. 며느리가 병원 갈 때 2번 타면 된다고 했던 그 버스. 창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창밖으로 골목들이 지나쳤어요. 20년 전에 아들이 다니던 학교 앞, 남편이랑 손잡고 걷던 골목, 겨울마다 우리 부부가 먹던 붕어빵 가게 자리, 다 거기 있었습니다. 저만 달라진 것 같았어요. 법무법인은 조용한 건물 4층에 있었습니다. 김 변호사가 들어왔습니다. 오실 줄 알았습니다. 남편분이 당부를 많이 하셨거든요. 2시간이었습니다. 테이블 위에 서류들이 하나씩 펼쳐졌고 변호사는 하나하나 설명해 줬습니다. 남편이 20년 동안 만들어 놓은 것들, 그 내용이 아들과 며느리가 알게 되면 어떤 표정을 지을까요? 사무실을 나서면서 엘리베이터 버튼을 눌렀습니다. 문이 닫히는 걸 보는데 이상하게 어깨가 가벼웠습니다. 한 달 만에 처음이었어요. 그런 기분이. 집에 돌아와서 저녁을 먹었습니다. 처음으로 TV를 제 채널로 돌렸어요. 며느리가 흘끔 봤습니다. 아무 말 없었지요. 아들도 그냥 밥을 먹었습니다. 저는 좋아하는 드라마를 보면서 밥을 다 먹었습니다. 숟가락을 내려놓으며 속으로 생각했지요. 이제 시작이구나. 이른 봄이라 나무에 새순이 돋을 때였어요. 베란다에 내놓았던 금전수 화분에 새잎이 하나 돋아있더군요. 언제 난 건지 모르고 있었습니다.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등기우편이었습니다. 수신인 이민준, 발신인 법무법인 오앤드박. 저는 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봉투를 뜯는 아들 손이 느렸습니다. 며느리가 옆에서 들여다봤지요. 둘 다 읽는 동안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아들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이게 무슨... 말을 끝맺지 못했지요. 저는 찻잔을 내려놓고 천천히 아들 쪽으로 돌아봤습니다. 이 집 원래 내 명이야. 아버지가 오래전에 해두셨더라. 조용하게 말했습니다. 소리를 높이지 않았어요. 며느리 얼굴이 하얗게 됐습니다. 저는 그 얼굴을 보면서 잠깐 생각했습니다. 지난 한 달이 지나갔지요. 안방, 갈색 박스, 금전수 화분, 수저자리, 식비, 버스 타시면 되잖아요. 진짜 모시기 힘들어. 언제까지 이러실지. 그 모든 것들이 며느리 얼굴 위에 겹쳐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더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할 말이 없는 쪽은 제가 아니었으니까요. 저녁을 먹고 나서 말했습니다. 다음 달 안으로 나갈 곳을 알아봐라. 소리를 높이지 않았습니다. 며느리가 울먹이며 말했지요. 어머니, 저희가 잘못했어요. 저희가 너무했어요. 아들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이 진짜 미안한 건지
집이 무서운 건지 그건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도 처음으로 웃음이 나왔습니다. 화가 나거나 슬픈 게 아니라 그냥 이상하게 웃음이 났어요. 아들 내외가 나간 건 보름 뒤였습니다. 이삿짐 트럭이 골목 어귀에 서 있는 것을 창문으로 봤지요. 그 갈색 박스들이 이번엔 반대 방향으로 나갔습니다. 오래 보지 않았습니다. 돌아서서 주전자에 물을 올렸습니다. 집이 조용했어요. 처음엔 그 조용함이 두려웠는데 이번엔 달랐습니다. 이 조용함이 제 것이었습니다. 베란다에 화분들을 다시 들여놓았습니다. 금전수를 먼저, 볕이 드는 창가 제자리에 금전수엔 새잎도 2개가 더 났더군요. 참 대단한 것들이다 싶었습니다. 이 자리가 원래 내 자리였는데 이제 돌아왔구나. 오랜 친구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옥자였지요. 국민학교 때부터 알고 지낸 사이. 40년이 넘었어요. 옥자야, 우리 제주도 가자. 어머나, 드디어 미쳤나? 갑자기 웬 제주도야? 그냥 가고 싶어서. 좋아, 가자. 언제? 저도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소리내어서 비행기 표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남편 사진을 꺼냈습니다. 70년대 초에 찍은 것이었지요. 결혼 첫 해에 해수욕장에서 찍은 거였어요. 그 사람은 물을 무서워했는데도 바다 앞에서 멋있는 척 서 있었지요. 그게 그 사람이었습니다. 핸드백에 넣으려다가 잠깐 들여다봤습니다. 오래. 사진 속 남편 얼굴을 손가락으로 한번 쓸었지요. 당신, 나 잘 보내줬네. 혼자 한 말이었지만 들었을 것 같았습니다. 그 사람은 늘 그랬거든요. 제가 말하기 전에 먼저 알고 있었으니까요. 용서를 했는지 안 했는지는 저도 모릅니다. 그 마음이 어디로 정리될지는 모르겠어요. 다만 더 이상 그 집에서 손님이 아니었습니다. 내 집에서 내 볕을 받으며 내가 원하는 차를 마셨습니다. 그걸로 충분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이런 아들 내외 용서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그냥 훌훌 털고 떠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에 남겨주세요.